안녕하세요. 원의 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이제 제 원의 통계학 마지막 주제입니다. 회귀 분석을 다루는데요. 회귀 분석 모형이라는 게 뭐고 회귀 분석은 왜 하는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복잡한 모형까지 순서대로 다루고자 합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은 변수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얻는 분석 기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와 인과관계에 있다면 결과에 해당되는 변수를 원인에 해당되는 변수 또는 변수들로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변수 간의 관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한 예고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와 닿는 얘기 때문에 성인 남자 키 예를 들었는데요. 성인 남자입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 어린 이의 키가 아니라 성인 남자 키는 그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성인 남자 키는 아버지 키 혹은 어머니의 키로부터 얼만큼 영향을 받는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아버지의 키 하나만 가지고 또 성인 남자 키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아버지의 키와 어머니의 키 두 개를 가지고도 성인 남자 키를 표현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전에요. 확률 변수 y는 y의 평균과 오차의 합으로 확률 변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y의 평균은 뭐예요? 기대값 y, y의 기대값. 오차는 우리 이제 입실론으로 표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차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y의 평균을 다른 변수들로 표현해보자.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 회귀 분석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2차적인 목적은 이제 예측하는 목적이 있는데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y의 기대값, y의 평균을 x1, xp로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제곱이라든지 어떤 변수끼리 곱한 거 이런 거 없이요. x1에서부터 xp까지 p개의 다른 변수들로 y의 평균값을 표현해 보자. 그리고 이제 목적은 당연히 이 베타라는 값들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겠죠. 추정하려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료가 있어야죠. 그런데 베타 값이 모르는 베타 값들이 p 더하기 한 개 있죠. 베타 제로, 베타 1, 베타 p까지. 그래서 자료의 수는 n은 표본은 p 플러스 한 개보다는 많아야 소위 그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적은 수를 가지고 모르는 많은 값을 알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자, 회귀 분석을 위한 자료의 예. 그래서 y와 y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들 x1, x2, xp가 있다고 한다면 y1, y2, yn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y값에 따른 x1 값들이 쭉 있을 거죠. 그래서 표본은 x11, x21, xn1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하점자가 표본의 번호, 뒤에 나온 거는 이제 변수의 번호. 그렇죠? x12, 22, n2, xn2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x1p, x2p, xnp. 첫 번째 하점자는 표본의 번호고 두 번째 하점자는 x의 번호, 변수 번호를 나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행렬이라는 거를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x11, x21, x들의 값을 xn1. 그래서 x1p, x2p, xnp라고 이렇게 이 수들을 묶어 놓은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행렬.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거를 한 묶음으로 x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대문자 x로 표현을 해서 이 행렬을 값을 가지고 다니는데 요 하나하나를 이제 벡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행렬과 벡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많이 여러 개 변수들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 정리하고자 할 때 이 행렬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이것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단계에서 뭐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아십시오, 알아야 됩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지만 조금 더 하실 분들은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X1, X2, XP도 제가 지금 설명 변수라고 이왕 불렀는데 변수인데 측정을 해야 되는 변수예요. 값을 얻어내야 되는 변수이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이 값을 주어진 값으로 취급합니다. 주어진 값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변수지만 변수 값을 얻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확률 변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확률 변수로 그냥 집어넣으면 무지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어진 값으로 취급해 버린다. 다시 말하면 x를 변수라고는 부르지만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문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소문자로요. 여기서 y를 반응 변수, 리스폰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종속 변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반응 변수, 그냥 반응이라는 것이 훨씬 좋은 그 이름입니다. X1, XP를 설명 변수, explanatory variable 또는 독립 변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속 변수, 독립 변수는 이제 뭐예요? 수학에서 어떤 식에서 우리가 부르는 거죠. y는 2 더하기 3x 그러면 이게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다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회귀 분석에서는 모르는 어떤 y라는 값을 다른 변수들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설명 변수라고 부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 엡실론은 이제 오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산 분석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오차는 확률 변수로서 뭡니까? 평균이 0이고 어떤 분산값을 갖는 다른 분산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값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평균은 0이고 어떤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갖는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통계 이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변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값으로 보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y도 또한 변수가 되는 거다. 그 이야기는 뭐 전에도 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설명 변수가 x들이 하나일 경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하고 두 개 이상일 경우를 다중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중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모델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부터 쉬운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성인 남자 키 Y예요. 사람마다 다른 값을 갖는데 키는 평균과 오차의 합계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여기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죠. 성인 남자 키는 성인 남자들의 평균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오차가 합해진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 키의 평균을 뮤를 아버지의 키 x만으로 나타내고자 할 경우 하나로만 나타내 그래서 단순 simple 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 모형은 이렇게 된다. 여기에 x도 측정을 하는 값이지만 설명 변수로서 측정되는 값이지만 주어진 값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스몰 레터로 소문자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확률 변수는 대문자,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값에 대해서는 소문자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습니다. 유지건축. 아주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입실론 오차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뭐 굵게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변수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면 있는데요. 예, 여기서 뭐 불가피하게 가정, 오차에 대한 가정은 평균이 0이고 어떤 분산값을 갖는 정기분포한다. 오차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분산을 갖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이 분산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 가정은 곧 y는 그의 평균이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고 이거고 그렇죠? 예, 분산은 오차의 분산과 똑같다. 예, 그런 정기분포한다는 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설명 변수인 아버지의 키는 주어진 값으로 취급하여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의 키도 측정해야 하는 변수의 개념이지만 주어진 값, 즉 상수 어떤 값으로 전제하고 회귀 분석을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순 회귀 모형을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요. 원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여기 대문자를 쓰면 안 됩니다. 대중의 통계학 교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차에 대한 가정 이야기를 여기 했고요. 오차의 평균이 0이라는 것은 전혀 이상하거나 어색한 가정이 아니다. 오차는 뭐 오차라는 말이 플러스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결국은 평균이 0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런 얘기이죠. 자, 최소 제곱법 리스트 스퀘어스 메소드인데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LS라고 약자로도 많이 표현됩니다. 이제 X1, Y1, X2, Y2, XN, YN의 자료를 가지고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추정치를 얻어야 돼. 그래서 X와 Y의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것들의 추정치를 이제 모자를 씌우겠습니다. 베타 제로 헷, 베타 1 헷이라고 한다면 그 식은 얻어지는 식은 Y 헷은 베타 제로 헷 더하기 베타 1 헷 X로 그 관계식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헷이라는 추정치를 나타내는 헷을 씌웠기 때문에 모자를 씌웠기 때문에 Y도 모자를 씌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작게 표현이 돼가지고요. 예. 무슨 얘기냐? 값이 이렇게 X와 Y의 점들을 찍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것을 직선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직선. 그러면 이 직선은 말로 표현하면 이 여러 개의 점들을 소위 고르게 지나는 직선을 우리는 원하겠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뭐 삐뚤빼뚤해서는 안 되고 일직선, 직선으로 표현을 내야 되는데 그 직선은 이 점들을 고르게 지나가야 되겠다. 지나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는가? 요 각 점에서 어떤 직선, 뭐 구해진 직선까지의 거리, 그것이 Y축에 나타난 이것이 거리입니다. 예? 거리들을 고르게 지난다는 게 그 거리들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최소화시키면은 0이 돼 버리니까 안 되고요. yi 이게 yi야. 그렇죠? 뭐 yi. 요 점이 요 직선상의 값이 yi 햇입니다. 그래서 yi 빼기 yi 햇 아직 미지수입니다. 를 제곱해서 합한 거는 이 식에서 베타 제로 햇 y 햇은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 햇 xi니까 마이너스 붙었고요. 요거를 제곱해서 합한 거. 이게 미지수예요.
그렇죠? 아직 몰라. 값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X 값들, Y 값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값들은 아직 몰라요. 이거를 제곱해서 합한 거. 그거는 2i 제곱입니다. 2i 제곱 잔차 제곱의 합입니다. 저게 또 잔차야? 자, 보시죠.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했어. 우리 분산분석에서 했었던 건데요. 예. 그러면 이건 모형이고 표본에서 얻어지는 값으로 표현해보자. 이거에 대응하는 이건 스몰 레터 yi 스몰 레터 베타 제로는 표본으로 얻어줘야 되는 값이면 결국 표본으로부터 얻어주는 추정치 베타 제로 헷 베타 1은 베타 1 헷 x는 x 그렇죠? 양변을 이퀄 시키려다 보니까 y 빼기 요게 y 헷 아니에요. 예? 그래서 y 헷 그게 오차에 대응되는 값, 오차의 실현된 값, 즉 잔차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잔차가 되는 거야. 요게. 그래서 잔차 제곱들을 합해서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 제로 헷과 베타 원 헷을 구하자 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베타 제로 헷과 베타 원 헷이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값, 구해야 되는 값이고 x들, y들은 전부 자료로 얻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편미분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식을 절차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얻어진 추정량을 최소 제곱 추정량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른다.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최소 제곱 추정량 추정치라는 것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yi 빼기 yi 헷을 ei로 표현하며 잔차라고 한다. 잔차란 오차의 실현된 값이다. 이런 하여튼 짝으로 된 x들과 y들 자료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게 된다.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또 모형이 yi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i 더하기 입실론 i인데 요거에 표본값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표본값으로 하여튼 얻어줘야 되니까 베타 제로 헷이라고 표현했고 베타 1 헷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양쪽 똑같이 하려니까 잔차가 이렇게 된다. 요거는 결국 yi 빼기 yi 헷하고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잔차의 합은 항상 0이다. 그래서 잔차 제곱합, 잔차들을 제곱해서 합한 거, 잔차 제곱합은 뭡니까? Sum of square for residual인데 SSE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죠. SSR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이 장에서 회귀 분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 자리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걸 뭐 에러라고 해서요. 에러 sum of square 개념으로 SSE가 뭐 괜찮은 이름입니다. 이 잔차 SSE가 잔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베타 제로 헷과 베타 원 헷을 얻으면 아까 그래프에서 설명드렸듯이 n개의 자료를 가장 고르게 지나는 직선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베타 원 헷은 서메이션 x 편차들 제곱 분의 서메이션 x의 편차 y의 편차를 곱한 것들의 합으로 베타 원 헷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베타 제로 헷은 조금 정리한 겁니다. y바 빼기 베타 1 헷 x바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좀 줄이면 이렇게 베타 제로 헷은 얻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입니다. 매출액과 광고료. 매출액은 인과관계라면 어떻겠어요? 광고료가 인이고 결과가 매출액이죠. 좀 말이 이상한가요? 매출액을
광고료로 표현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매출액을 광고료 더하기 입실론으로 표현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모델이에요. 물론 매출액이라는 것이 광고료 하나만 가지고 매출액이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런 업종,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광고료 이외에 여러 가지, 종업원의 수,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변수를 넣어야 매출액이 잘 표현될 수 있겠죠. 잘 설명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설명 변수를 추가하는 겁니다. 광고료 이외에 다른 설명 변수들을 몇 개 추가하는 것은 차후에 차차차차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료 1, 2, 3, 4, 5단위까지 X.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Y가 1, X 광고료로 2를 했는데도 1, 3으로 했을 때 2, 그렇죠? 4로 했을 때도 2, 5로 하니까 또 2배가 돼서 4. 이런 5개의 점입니다. 5개의 점을 고르게 지나는 직선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아주 좀 친절하게 천천히 하기 위해서 x 1, 2, 3, 4, 5, y 1, 1, 2, 2, 4 이 값들이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이 크로스 프로덕트 분제에 들어갈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x반은 3이고 y반은 2입니다. xi 빼기 x바 곱하기 yi 빼기 y바. 그러면 이게 첫 번째 거는 2, 여긴 1, 여긴 0, 0, 4가 되고 이것들 전부 다 합하면 7입니다. 7이에요. 그리고 xi 빼기 x바의 제곱 구해보면 4, 1, 0, 1, 4 이것들 제곱해서 합한 것들은 10. 그래서 10분의 7, 즉 베타 1 해선 0.7, 베타 0 해선 y바 2 빼기 0.7 x바 3. 그래서 마이너스 0.1. 데이터가 이렇게 간단하니까 뭐 손으로 또 구해봤지만 데이터가 많거나 복잡해지면 이제 손으로 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조그맣게 봤던 그 값들이에요. 11, 21, 32, 42, 5, 4. 요 점을, 요 5개의 점을 고르게 지나는 직선식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y hat은 조금 해서 안 보였어요. y hat은 마이너스 0.1 더하기 0.7x라는 식으로 표현됩니다. 앞에 계산했던 거고요. 이렇게 표현된다. y hat을 적합치라고 부릅니다. fitted value예요. 적합치. 직선상의 값들을 y hat 적합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얘를 가지고 y hat 값을, 직선상의 값을 구해봤어요. 1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y hat 값은 0.6, 2를 집어넣으면 1.3, 0.7씩 늘어나죠. 그러면 잔차는 yi 빼기 y바, yi 빼기 y바. 그래서 0.4. 여기는 마이너스 0.3. 그렇죠? 2 빼기 2, 0. 2 빼기 2.7 마이너스 0.7 여기 0.6. 그래서 이것들을 평균하면 0이고 잔차 평균은 항상 0입니다. 0이에요. 잔차 제곱 이것들을 제곱한 것들이 여기 쭉 나오고요. 잔차 제곱합은 SSE는 1.10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하고 0.7 이외에 다른 어떤 조합으로 집어넣으면 이 SS가 이제 1.10보다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로 바꿔 설명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매우 쉽죠? 다음번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질 겁니다.